하락 출발했던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수세로 상승폭을 키우면서 2,520선을 회복했습니다. 부진한 실적을 내놓은 삼성전자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국내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코스피 지수는 오늘 오후 2시 40분 기준 2,52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3천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3천억 원 가까이 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3% 넘게 오르며 5만 7천 원대에 거래 중인데요. 개장 직전 발표된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에도 상승 중입니다.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실적이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됐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해석이 이어지자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07% 오른 710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 기자, 원달러 환율은 어떻습니까?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원 50전 오른 1,455원에 출발한 후 1,454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중 1,444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간밤 미국의 고용 등 각종 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듯 했는데요. 미국 서비스업 업황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며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695%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환해지 경계감에 원달러 환율 상승폭은 제한되고 있는데요. 전날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 추정 물량이 시장에 유입된 것으로 보이자 경계감이 이어지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부진한 성적표를 내놓은 삼성전자 실적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삼성전자 실적 주요 포인트별로 분석해 주시죠. 네, 삼성전자는 오늘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75조 원, 영업이익 6조 5천억 원의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한파를 겪었던 1년 전보다 매출은 10%, 영업이익은 130% 증가했지만 직전 3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5%, 영업이익은 무려 3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무엇보다 10조 원 안팎에서 7조 원대로 낮춘 영업이익 전망치보다 더 낮은 성적을 거뒀다는 점에서 어닝 쇼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300조 원대 매출과 32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이 또한 시장 전망엔 못 미쳤습니다. 잠정 실적이라 이 사업부별 실적을 별도로 공개하진 않았는데요. 주력인 반도체 사업 부진 영향이 컸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메모리 가격 하락과 전반적인 IT 수요 침체, 고대역폭 메모리, HBM 양산 지연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LG전자도 실적을 발표했죠? 네, LG전자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2조 7,700억 원과 1,4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출액은 1년 전보다 소폭 늘었지만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50% 넘게 줄었고 직전 3분기와 비교했을 땐 80%나 급감했습니다. 다만 연간 기준 매출액은 87조 7,4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3조 4,3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가량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역시 4분기만 놓고 보면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결과라는 평이 우세한데요.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로 주력인 가전사업의 경쟁이 심화됐고 이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가 수익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대체적인 평입니다. 또 지난해 연말부터 오르기 시작한 이 물류비와 더불어 신사업 추진 관련 투자 비용 증가도 원인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국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2년 만에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네, KDI는 경제동향 1호로에서 우리 경제의 상황을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기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경기 개선세가 제약되고 있다는 기존 평가와 달리 이번엔 지연된다는 명시적인 표현을 담았습니다. 또 지난달 계엄 직후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는 표현에서 이번에는 하방 위험이 증대된다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정치 상황으로 경제 심리가 악화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KDI가 경제 동향에서 경기 하방을 경고한 일은 2023년 1월 이후 2년 만입니다. 지웅배 기자, 이례적으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와 비교한 내용도 담겼다고요? 그렇습니다. KDI는 이번 탄핵 정국이 과거와 비교할 때 환율과 주가 등 금융시장 지표의 동요는 제한적 수준에 머물렀으나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된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DI는 2016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전후 상황과 비교하면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 상승폭이 제한적이고 국가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CDS 프리미엄도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소비 심리가 더 악화된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2016년 당시 3개월에 걸쳐 9.4포인트 하락했지만 최근에는 1개월 만에 12.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경제 버팀목이던 수출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는 게 KDI의 분석입니다. KDI는 반도체를 제외한 생산과 수출은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건설업을 중심으로 내수 경기도 미약한 흐름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비명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10명 중 9명 이상이 올해 경영 환경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우려가 더 커졌다고요? 네, 중소기업중앙회가 도소매 숙박음식점, 제조업 등의 소상공인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가 올해 경영 환경이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고 비슷한 수준일 거란 응답도 39%였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을 한 자영업자는 5%에 그쳤습니다. 사업에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는 절반 정도가 원자재비와 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를 꼽았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을 그만둘 수도 없는 처지인데요. 94%가 취업의 어려움과 노후 대비 등 생계 때문에 폐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출 부담도 만만치 않죠? 네, 그렇습니다. 자영업자 열의 7이 사업 목적으로 대출이 있는 상태인데 이 가운데 35%가 1년 사이 대출액이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대출 금리가 5%가 넘는 경우도 66%에 달해 원리금 상환은 물론 이자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한 경우가 상당했습니다. 때문에 필요로 하는 정책 역시 금융지원이 81%로 1순위였고 국회나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도 고금리 대출 부담 완화를 첫손에 꼽았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시는 분들도 어렵다는 거죠? 최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소득 상위 30%인 고소득 자영업자의 작년 3분기 말 연체율은 1.35%입니다. 2015년 1분기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고소득 자영업자 연체율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에서 2021년에는 연체율이 0.5%에 그쳤지만 작년 1분기 1%대로 올라선 이후 3분기까지 연속 1%를 웃돌고 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 차주는 146만 7천 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46.9%를 차지하고요. 이들 대출액도 737조 원으로 막대해서 대출이 부실하게 되면 금융사 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박 기자, 소득이 낮은 경우엔 더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저소득, 중소득 자영업자 모두 10년 만에 연체율이 최고 수준을 보였는데요.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 자영업자는 작년 3분기 말 연체율이 1.68%로 집계됐습니다. 중소득 자영업자 연체율은 3.04%로 다른 소득계층보다 높았습니다. 중소득 자영업자 연체율이 특히 높은 이유에 대해 한국은행은 중소득 자영업자는 연체 차주 수의 비중이 다른 소득 구간보다 높아서 연체율도 더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도 보면 다중채무자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도 11.55%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는데요. 한은은 서비스업 경기 부진과 금융 긴축 지속 등을 연체율 상승 배경으로 언급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그나마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일단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가율이 주춤하면서 앞으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한나 기자, 우리나라 해외 교육 성적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경상수지는 93억 달러, 약 13조 5,300억 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해 4월 외국인 배당 증가 등으로 1년 만에 적자를 낸 뒤 5월부터 7개월 연속 흑자입니다. 11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가 97억 5천만 달러로 작년 4월 이후 20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수출 증가세는 약했습니다.
수출은 571억 달러로 2023년 10월에 1년 2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반등한 뒤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는데요. 수출 증가율은 1년 전보다 1.2% 늘면서 10월 4%나 전년 11월 6.7%보다 낮아졌습니다. 품목별 성적표는 어땠습니까? 네, 작년 11월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29.8% 증가하면서 수출 견인했습니다. 이 밖에 정보통신기기와 철강제품도 각각 8.5%, 0.8% 늘었습니다. 반면 석유제품, 수영차, 기계부 및 정밀기기, 품목 수출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편 서비스 수지는 20억 9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는데 특히 여행수지 적자 규모가 전달보다 확대된 7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중국 국경절 연휴 효과 등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BS 리즈 이한나입니다. 요동치는 물가와 불안한 환율, 내수 부진, 여기에 정치 불안. 이런 경제 상황에 대응해 정부와 여당이 다시 임시 공휴일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는 27일이 지정되면서 설 연휴가 최소 엿새로 늘어납니다. 정보윤 기자. 임시 공휴일 지정 결정됐군요. 네,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협의했는데요. 비상계엄과 대형 참사 등으로 소비 심리가 더욱 침체된 데 따라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경제 전체에 비치는 생산 유발액이 4조 2천억 원이라며 교통량 분산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임시 공휴일 지정을 공식 요청한 만큼 추후 국무회의에서 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 어떤 지원책이 거론됐나요?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성수품 공급과 농축수산물 할인 등 설 명절 대책을 당과 협의해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율 등 금융시장 동향과 미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전략 등도 주요 화두로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럴 때일수록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정협의체를 가동하여 민생과 경제안정 그리고 대외 신인도 관리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무역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F4 등 회의체 가동을 통해 채권 단기자금 시장 안정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년간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됩니까? 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아이가 있고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에 한 달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서울에 살고 있거나 자녀 출생 신고가 서울로 돼 있어야 하는데요.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되고 정부의 출산 가구 주거 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자는 서울에 있는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지원 기간을 늘려 최대 4년까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5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부터 주거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할인 상품권도 판매가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내 25개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 상품권을 오늘 10시부터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역 상품권은 서울페이 플러스 앱에서 1인당 월 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서울사랑 상품권도 발행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상품권은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고 보유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지역 상품권은 결제 금액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기도 하는데요. 청동구와 강서구의 경우 결제 금액의 2%를, 청북, 도봉, 구로, 동작, 관악, 강남구는 5%를 상품권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편의점과 슈퍼, 홈쇼핑 등을 운영하는 GS 리테일. 최근 9만여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는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GS 리테일이 개인정보 관리 문제로 3년 연속 당국에
제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채연 기자, 그러면 이번에 제재를 받으면 4년 연속 불명예인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GS 리테일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4차례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월 안전조치 의무 위반 건으로 과태료 700만 원을, 2023년에도 같은 혐의로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받았는데요. 고객들의 이름과 주소, 주문 내역 등의 정보가 분실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안전성 조치에 미흡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에는 다른 회원의 정보가 화면에 노출되는 사고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총 1,100만 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제재가 솜방망이라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GS 리테일은 제재를 받고도 관련 투자를 오히려 줄였다고요. 네, GS 리테일이 지난 3년 동안 보안 부문에 투자한 규모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GS 리테일의 정보보호 투자액은 2022년 53억 원에서 지난해 34억 원까지 축소됐습니다. 정보보호 전담 인력도 같은 기간 19명에서 16명 선으로 줄었습니다. GS 리테일은 고객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리고 시스템 보안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해 관련 투자를 도소매업계 평균보다 3배 많이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남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한 연구 결과 실비 보상을 청구해 본 가입자가 안 해본 가입자에 비해서 병원을 훨씬 더 자주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지혜 기자, 그러니까 통념이 검증된 거군요. 네, 최만교 고려대 보건과학대 교수 연구팀의 최근 논문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경험이 외래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연구 결과 실손보험 청구 경험이 있는 가입자의 외래 이용 횟수는 연간 평균 17.84회로 집계됐습니다. 청구해본 적 없는 가입자보다 1년에 평균 6번 정도, 6회 정도 더 자주 병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문 횟수뿐만 아니라 쓴 의료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실손보험 청구 경험이 있는 가입자는 1년에 외래진료 비용으로 평균 84만 1,000원을 썼고 청구 경험이 없는 가입자는 52만 2,000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험금 청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외래를 이용할 가능성도 3배 가까이 더 높았습니다. 안 기자, 이런 연구 결과 의료 남용과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경험이 외래 수납 금액과 또 이용 횟수 증가에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인데요. 연구팀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경제적 부담 감소로 인해 가격에 둔감해지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이 장기적인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효과적인 보험 관리와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 소식입니다. 몇 년 전부터 CES를 가전쇼라 쓰고 오토쇼라 읽을 만큼 완성차 업체들의 참여가 많았는데요. 올해는 완성차 업체 참여는 줄었지만 대신 모빌리티 AI 기술 경쟁이 뜨거워졌습니다. 영화로 봤던 미래차가 현실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CES 개막일 혼다는 차세대 전기차인 제로 시리즈 살론을 공개했습니다. AI 탑재로 제자리에서 90도 회전하거나 장애물을 인식해 피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모델은 운전자가 눈을 떼도 되는 레벨 3 자율주행이 적용돼 내년부터 북미 시장에 판매됩니다. To prove that RAD is actually safer than driving by a human driver, Honda will expand the application of eyes-off functions to all driving situations and open up new possibilities for mobility.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는 실제 도로에서 운행 중인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 3종을 부스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현재 미국 도시 3곳에서만 서비스를 시행 중인데
조만간 뉴욕과 디트로이트 등 대도시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내 업체들 중 현대모비스는 실제 디스플레이 없이 차량 유리창이 스크린으로 이용되는 차세대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LG전자는 운전자 움직임을 인식해 전화를 받는지 말을 하는지 등을 인식하는 인캐빈 센싱 기술을 내놨습니다. AI 기술이 적용된 차량 카메라가 운전자의 시선과 표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졸음 여부와 심박수 등 안전 정보를 알려줍니다. 전기차에 특화된 인프라 장치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내 업체 솔로엠은 전기차 충전기의 심장인 파워 모듈에 자가진단과 무선 원격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하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인프라를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다 알아야 되고요. 고장은 안 났는지,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또 많은 그런 데이터들을 모으고 또 원격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전기차 충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발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화두인데 물로 열을 식히는 순행식 냉각 방식이 적용된 파워 모듈이 주요 전기차 충전기에 탑재됐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서 공조수사본부가 집행 시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에 응할 수 없다며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법원에 재발부가 나온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 입장이 나왔다고요? 네, 윤 대통령 측인 윤곽근 변호사는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관저를 벗어나 도피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선 제가 어제 대통령을 관저에서 뵙고 나왔다며 있을 수 없는 거짓 선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기소를 해라 아니면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의 재판에 응하겠다 이런 입장이라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번에 영장 기한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일 1차 집행 때 경호처의 강한 저항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국수부는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법 그리고 경찰 특공대 투입 등 다양한 변수에 맞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재표결에 붙인 법안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국관리법 등 모두 8개입니다. 현재 개표 중인데요. 민주당은 이번에 부결되면 통과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에 출석하지 않은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을 고발키로 했습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역시 청정하고요. 워스 지역도 보통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종일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충남과 전라를 중심으로 폭설이 예상됩니다. 한편 동해안으로 대기가 건조하겠고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공기질은 청정하겠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